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아동학대 정인이 양부모, 끝도 없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또 다른 이유, 죗값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까 봐 솜방망이 처벌하면 떠오르는 사건, 조두순 사건입니다. 당시에 주치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 등 반성문을 저렇게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구나. 판결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중건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죠.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끝도 없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인함에 분노해서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죗값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형량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양형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죗값과 다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건, 바로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혔던 사건인데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돼서 심신미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에 출소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의 법감정에 의하면 굉장히 낮은 형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럼 당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는 징역 12년은 굉장히 센 형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유사한 사건에서의 최고형은 징역 1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사건이긴 했지만 이 사건에서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감경이 됐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형이 15년 중에서 1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결코 낮게 선고한 형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했느냐였던 겁니다. 당시에 변호인은 주치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무조건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역 12년 선고했던 것인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재판이 있을 때 안산지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늦었으면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였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소외가 남다른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었는데, 본인들은 굉장히 약간 그 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형을 선고했었는데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주치, 특히나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이 법이 모든 범죄 유형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죄와 그에 따른 처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법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벌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통과한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늦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1999년에 처음 발의됐다가 국회 분덕을 넘지 못하고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것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던 것이죠. 그다가 22년 만인 2021년 4월 21일에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판사로 임관됐을 때와 비교하면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이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세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 성범죄의 경우에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이죠.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고소를 유지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었는데요.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족 간에 그냥 야 이런 거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까 그냥 쉬쉬 빨리 합의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변화와 여론 형성과 함께 친고죄와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2012년도에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에 비해서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었고요. 신상 공개라든가 취업 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들이 늘어났고 불이익 또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인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법들도 함께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고 세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 이유가 성범죄 재판,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왜 처벌이 이렇게 약하냐. 반면에 가해자의 경우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말만 듣고 왜 나를 왜 유죄로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실제 처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을 은폐하고 보복하는 2차, 3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군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도 이런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 등 때문에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중사는 차 뒷자리에서 장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차문을 박차고 내려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숙소까지 따라와 신고를 할 테면 해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회식을 주도한 상사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며 가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가해자의 아버지까지 나서 명예로운 저녁을 하게 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나 군의 폐쇄성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군사재판이라는 게 군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판결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다면 유죄는 물론이고 실형까지 나와야 될 사안이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심지어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단지 신분이 군인이라서 군사재판을 받는데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받는 것과 군사재판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합리하게 해석되거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번 군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실제로 개정안이 많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 비난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억울하게 사실은 성범죄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은 혐의를 벗거나 무죄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억울하게 몰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고죄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사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MT를 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부 이제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2명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킨십을 하게 됐는데 두 당사자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었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몇 달 후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도 이거를 한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성이 돌변해서 내가 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죠.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고 그게 확정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학생은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받고 특례를 받던 군대 문제도 사실은 취소가 됐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도 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이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한 번 파탄난 인생을 되돌리는 방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지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따라서 판사 입장에서 사실은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게 피해자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일관성도 없고 충격적으로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판사는 이 피해자 진술 하나밖에 없지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은 엄벌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무죄 선고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중립적인 장치로서 진술 분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진술 분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전문가에게 일종의 감정을 맡겨서 이 아동의 진술이 믿을만한지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이런 판단을 했다면 조금 더 그 판단에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모든 사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진술 분석의 방법도 도입하는 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형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반성문 500장 제출. 또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재판 앞두고 반성문을 4번 제출. 아동학대 정인이 양부모가 반성문을 연이어 제출. 그다음에 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형이 얼마 정도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 반성문을 저렇게 제출하면 감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판결문을 제대로 전문을 입수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 제 입장에서 사실은 판결문 제대로 다 입수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판결문을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법원에 있는 공보 판사들을 통해서 기자들밖에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그대로 실으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중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고르고 가공해서 기사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성문 제출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보통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성문 제출이 감형의 지적인 이유가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형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극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형을 선고할 때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양형 기준표에는 반성문 제출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강경 요소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인데요. 이 보통 경우에 그래서 이 반성문 제출 진지한 반성 아니냐라고 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성문 몇백 장으로 그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본 반성문 중에는 유행가 가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반성문도 봤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그 자체의 주안점을 두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을 오히려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가중사유로 삼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양형이로 되어 있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판사가 임의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적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관을 통해서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면담을 해서 실제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복을 위해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몇 가지 서류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 반면에 탄원서의 경우에는 가해자 쪽에 가족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쪽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 쪽에서 쓰는 탄원서의 경우에는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 쪽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자기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입은 피해가 막중하고 그 반면에 가해자가 반성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선처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에 솔직한 본인의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 밖에서 나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양형 기준에서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5년부터 15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사가 5년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5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판사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럴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냥 믿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판결문도 사실은 지금 공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판사가 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합리적인 방법이냐는 거죠. 왜 내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15년까지 갈 수 있지만 5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인다면 밖에서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는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라든가 뭔가 유착이 있을 거야. 그런 의심들은 자연스럽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바로 판결문 공개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실명에 되어 있는 부분 다 비실명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이걸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에 들어있는 판결문 때문입니다. 이건 상상도 하실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모든 하급심 판결들이 다 지금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만이 갖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위에 점하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는 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엉터리 판결문도 굉장히 많아요. 사건이 배당받게 되면 우선 판결문부터 검색하게 돼요. 비슷한 사건이 딱 뜨면 비슷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을 선고했으니까 비슷하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양형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판결문이 있으면 그대로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일명 복붙을 하다 보니까 이름까지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사자 이름이 아닌데 딴 사건의 이름이 그대로 써있는 판결문도 간혹 보인다는 거죠. 이런 판결문들이 공개됐을 때 그 비난을 오롯이 본인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공개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신뢰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법원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 판결에 대해서 믿어달라.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 재판하고 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보여주는다는 입장에서라도 판결문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는 형사와 가사의 경우에는 이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공개를 하더라도 민사와 행정에 관한 판결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추된 법원의 신뢰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피해자만 76명, 피해 금액은 무려 46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법원장님이 5천만 원의 손을 보셨어요.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일까요? 왜 사기꾼들은 감옥에 다녀와서도 계속 사기를 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사기당한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창피하고 괴롭고 속이 쓰려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심지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거의 70%가 사기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사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가 왜 사기꾼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사기꾼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다시 돌아와서 사기를 치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로맨스 스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성된 말인데요.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미교포 미군을 사칭한 킴 카스트로라는 여성의 사건이죠. 실제로도 얼마 전에 저도 DM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한국말을 써가면서 처음부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다정한 말로 연락을 하다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비로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너와 결혼하고 싶다. 한국에 와서 너를 만나고 싶다. 술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하는 건데요. 이 킴 카스트로의 레파토리는 돈다발이 가득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탈레반의 돈 500만 달러를 빼앗았는데 이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몰래 한국에 가져오는데 도와주면 너와 돈을 나누겠다. 이런 식의 수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의 조직원의 대부분은 나이지리아나 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국적을 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국내에도 자금 관리,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이 있고요. 지난 5월에는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런 로맨스 스캠 일당 4명을 구속했는데요. 파악된 피해자만 76명, 피해 금액은 무려 46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외부에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몸캠 피싱, 그다음에 엠번방 사건도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다릅니다. 원래 몸캠 피싱은 화상 채팅 등을 하면서 상대방의 은밀한 신체 부위들을 촬영한 후에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공갈범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협박도 하지 않았어요. 촬영한 영상 자체를 판매한 겁니다. 일종의 컨텐츠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관련 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렇게 되는 거죠. 엠번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잘 알면 사기 피해를 안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제 얘기를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경에 이 18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를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택배 거래 이런 거 한 거냐? 직거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DSLR 카메라를 팔겠다고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잡고 약속시간 나갔는데 평범해 보이는 인상 좋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우선 살펴보고요.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돈을 붙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아이 키우는 문제, 일하고 애들 보느라 힘들다. 그랬더니 상대방도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좀 애들이가 좀 컸다. 자기가 쓰던 아이 육아용품을 줄 테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이러면서 저의 환심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도 그냥 푸근한 인상에 공통된 관심사로 이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한 30분이 넘었어요. 3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빨리 들어가서 애도 보고 일도 해야 되는데 지체되니까 좀 초조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 제 핸드폰으로 입금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누구누구가 1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라는 문자가 딱 떴어요. 은행에서 보내는 양식과 동일해요. 원칙대로 한다면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입금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미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유 예 됐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면서 물건을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문자는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였기 때문에 저는 사기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요. 이런 방법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처음 보이스피싱이 문제됐던 당시에 일선 지방법원의 법원장님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5천만 원의 손해를 보셨어요. 전화가 와서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해봤지 아들한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짠가 보다. 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보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 아들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화가 넘어오니까 이제 아들이 전화를 꺼놓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야, 네 아들 납치했으니까 돈 달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법원장님이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수법이 더 정밀해졌어요.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했던 사건 중에 딸이 아버지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한 걸 갖고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합니다. 검사인데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까 그 직원한테 돈을 맡겨라. 그래서 그 장소에 나갔더니만 어떤 양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보여줘요. 돈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돼서 언제까지 보관했다가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금융감독원장 명의 직인도 찍혀 있고 아 맞는가 보다 라고 해서 줬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법이 전화를 못 끊게 해요. 전화를 끄면 당신 구속됩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니까 이 전화를 못 끊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주고 나서야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바로 사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기와 관련해서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세모녀 500채 전세 사기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 283채의 빌라로 사기를 친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종의 갭 투자가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전세로 들어갔다가 시세가 떨어지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문제가 된 사건. 단순히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실체를 살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신축 빌라에 분양 대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양 대행사가 공인중개사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 빌라를 얼마에 팔아달라. 그러면 수수료로 몇천만 원을 주겠다. 할 사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세입자를 데려오죠.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라서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알려있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지급해요. 그러고 나서 일종의 바지 소유자를 내세워요. 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일을 해가지고 소유자로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시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몇천만 원 받겠죠? 그러고 나서 기간이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돈이 없네요. 그냥 이 집 떠안아 가져가세요.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신 분도 있어요. 기존에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그냥 갭 투자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뭐 형사사건화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갭 투자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라는 거죠.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모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기간이 끝나고 연장을 더 이상 안 해야지만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런 사례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선례가 없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심사숙고한다고 지금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소돼서 재판 가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빌라라는 게 약간 좀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3억 미만의 빌라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잠시 거쳐가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빌라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이게 가능한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그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체하자마자 연락을 해가지고 묶어둔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인출책이나 아니면 전달책이 받아서 바로 송금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넘어간 돈은 다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주보자 중에 총책의 처가 한국에 있는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왔다가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었는데 자기 아이가 어리니까 제발 중국에 보내주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남편이 다 한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그런가? 나중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영화 조폭마누라 수준이더라고요. 오히려 남편보다 이 여성이 더 주동자급의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거의 주모자급이 잡힌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사기 범죄가 많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왜 사기꾼들은 감옥에 다녀와서도 계속 사기를 치는 걸까요? 지금 사기꾼들 보면 대부분 전과가 초범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2범, 3범, 4범, 14범 이렇게까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한테 그 사기를 쳤던 사람도 다른 사람 거를 신분증을 위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실명으로 사기를 쳐요. 맞으면 처벌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체포돼서. 감옥에 가도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4개월. 아니면 6개월, 좀 더 반복자더라도 기껏해야 1년이나 2년 정도밖에는 형을 안 살거든요. 피해 금액대가 몇 억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쉽게 돈 벌었던 사람이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마음 먹고 제대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힘들다 보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처벌이 이렇게 낮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1억에 1년형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서민들이 1억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일부의 재산을 내가 잃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정신적인 살인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부족해요. 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20억, 30억, 심한 경우는 몇백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 형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는 막 5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1억이나 5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얼마를 해야 될 거예요?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형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형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상대적으로는 작은 금액도 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유 미국에서는 뭐 100년도 하고 200년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미국하고 영국 법과 우리 법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다 각각 하나마다 형을 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년씩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10년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10개 범죄를 정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센 죄에 정한 형이 예를 들면 5년 이하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 5년 이하를 정했으니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능하니까 7년 6월의 범위에서 전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7년 6월 그걸 뭐 끝까지 다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2년이나 3년 이렇게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 자체가 영미법과 우리 법이 포함되어 있는 대륙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영미법처럼 이건 바꾸면 되지 않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사법 요거만 그냥 달랑 바꿀 거냐 아니면 전체를 바꾸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만약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제까지는 예를 들면 약하게 처벌받은 게 갑자기 오늘부터 세게 처벌받아요. 그럼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죠. 일종의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체포되느냐 오늘 체포되느냐 이렇게 되면 법이라는 게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 텐데 그걸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일부 도입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단순 민사사건 내가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형사사건을 끌고 가면 돈 받기 쉽대. 그래서 다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형사고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에서의 70%가 사기사건이에요. 형사건으로 오지 말아야 될 사건들도 형사건으로 오다 보니까 너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부하 걸릴 수밖에 없죠. 사기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민사사건인데 또 형사로 왔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전직 대법관이 연관된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직 대법관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내가 대법관을 통해서 바꿔주겠다 라고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관들 접대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얼마 돈이 필요해. 이러면 돈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녹취록에 봤더니만 유명한 법조인들은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팔면서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피해자는 아직까지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식 못하고 아직까지 속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대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다고 했잖아요. 나 피해본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혐의 없음. 피해자가 피해를 안 입었대요. 사기 사건의 본질이 속아서 돈을 준 건데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막아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단순히 피해자 말만 듣고 지금 뭐 속은 거 아니라니까 혐의 없대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기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기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나 멍청하게 바보같이 사기를 당해 이렇게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당했고 법원장님도 당했습니다. 멍청하다고 욕하신다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피해가 회복이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좀 더 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주변에서 혹시라도 피해를 보신 사람이 있다면 그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비난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았어요. 돌려줬었는데 횡령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여성 다리 41번을 찍은 몰카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저질렀든 뭘 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나쁜 놈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11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준권입니다. 제가 법조인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범법자에게 저런 것까지 해줘야 해? 범인 잡는 게 중요하지 그런 사소한 절차가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흉악하고 나쁜 범인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절차가 무시되거나 증거를 입수하면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나쁜 놈을 잡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성 다리 41번을 찍은 몰카범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잠깐 들여다보면 절도죄로 긴급 체포돼서 호송되던 중에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어준 A씨. 그런데 사진첩 안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은 수많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폰을 돌려주지 않고 체포 5일 후에 임의 제출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죠. 그 이유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지 며칠이 지나서 임의 제출 동의서만 받은 상태로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도죄만 인정되고 무죄가 선고됐던 거죠. 실제로 이런 점을 노리고 박사방의 공범들이나 정준영의 변호사가 증거 확보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행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수사 절차에서의 어떤 작은 문제점들을 문제 삼아서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과연 나쁜 놈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과정은 다 용서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적법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헌법상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살인을 저질렀든 뭘 하든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억울한 피해자들,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춘재가 한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한 윤석열 씨 사건. 야간에 찍었으니까 야간에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34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냐는 물음에 주저없이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3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길었던 20년 옥살이. 20대 청년은 어느새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범인으로 몰렸을 당시에는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매도했을 겁니다. 그 밖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홍 씨. 당시 빨간 옷을 입으면 죽게 된다라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돼서 가혹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평생 경찰이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2002년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 체포와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사람이 무려 27명이나 됩니다. 특히 10대 피해자가 많고 석방된 뒤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 이상이 된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고 진짜 범인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만약에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됐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온전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사건도 있었죠.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었어. 이거를 기사한테 돌려줬었는데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취업 준비생의 얘기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버스 안에서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게 됐고 이것을 내리면서 그 버스 기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여자친구한테 내가 오늘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버스 기사한테 전달했다.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경찰이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지갑을 습득하는 장면만을 캡처한 상태로 증거로 제출해서 기소했던 거죠. 충분히 그 뒤에는 버스 기사한테 돌려준 영상이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취업준비생을 용의자로 본 다음에 물론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뒷장면에 대해서는 영상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나중에 이게 항소심에서 밝혀졌죠. 그 당시에 피고인한테 만약에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버스에서 지갑을 주어서 버스 기사한테 주었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없었다면 아마도 피고인은 점유유탄물 횡령죄의 범인으로 계속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게 대화가 돼 있었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는데요. 무려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푸는 데는 3년여라는 세월이 필요했죠.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법한 재판을 받아서 범인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처음 사건이 보도되고 제대로 된 내용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여론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미 재판을 받아서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나중에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다 하더라도 무죄 선고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앞에 범인으로 몰렸던 부분만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제대로 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직자 가해자가 적법 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당하게 죗값을 받아야지만이 피해자의 억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거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나쁜 놈이라고 섣불리 매도하기 전에 확실하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확정 짓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